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3주차 1교시 금융투자 이해 공부하겠습니다.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세부 내용이에요. 돈을 이해하고요.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환경 공부하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역할, 또 물가, 금리, 환율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서 고안해낸 발명품이고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은 잘 다루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이해, 돈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및 지불의 매개 수단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척도의 수단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돈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화나 서비스에 교환할 때, 가치를 측정할 때, 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평소에 주머니에도 넣고 지갑에도 넣고 다니고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한번 쭉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돈이란 말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가 아니고 원래 어는 돌에서부터 시작됐대요. 돌. 처음에는 뭔가 물물 교환을 해야 되고 가치 척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돌로 어떤 그 화폐의 기능을 돌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하다가 돈 우리 한국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돌 가지고 하다 보니 화폐 기능을 하다 보니 돌은 무거워요. 운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돌은 또 깨트릴 수도 있어요. 반으로 깨지고 3등분 깨지고 4등분 깨지면 역할이 또 저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또 돌이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과거에 돈의 기능을 쌀 가지고 쌀 한 가마, 두 가마,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그래가지고 주로 쌀을 화폐 기능으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몽골이라든가 유목민중들은 쌀을 생산 안 하죠. 그러니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양떼. 우리는 양은 많아. 그 양은 되게 필요해. 그래서 몽골이라든가 유목민중들은 양을 가지고 또 화폐 기능을 했다고 해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물소가 많았대요. 물소. 그래서 또 물소가 화폐 기능의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인도 카시미르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모카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카시미론 하면 솜을 말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가는 솜. 그 지역 가면은 주로 이제 솜 가지고 막 그 카시미론 가지고 화폐 기능을 했겠죠. 또 중국은 쌀 가지고 했었지만 어떤 특정 지역 가게 되면 비단 가지고도 또 화폐 기능을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문제점이 생겨요. 양이나 물소 같은 경우는 운반은 잘해요. 지가 알아서 잘 걸어갑니다. 교환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물소 한 마리랑 예를 들어서 양이랑 교환하려고 하는데 물소 한 마리당 양은
예를 들어서 4마리 그러면 물소 1마리, 양 4마리 그러면 내가 양 2마리 가져가면 물소 반마리입니까? 물소 반마리랑 교환해야 돼요. 그 물소를 잘라야 되겠죠? 반으로. 가로로 자를까요? 세로로 자를까요? 엄청 불편하겠죠? 또 물소도 물소 나름이죠. 큰 물소가 있고 나이 먹은 물소가 있고 이제 아기 물소도 있고, 그래서 물소의 기준도 또 애매해요. 그래서 그 힘들고, 그리고 또 보관이 안 되죠. 보관. 내가 여행을 좀 갔다 오는데 양치기를 하려고 다른 지역에 한 3개월간 갔다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 양이라든가 물소를 좀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음식이 필요하겠죠. 얘네들 사료가 필요하겠죠. 사료가 필요해요. 맡길 때는 10마리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12마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2마리 증가된 2마리는 누구 거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문제 등등등. 그래서 물물교환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앞에 말한 카시미론, 비단 이런 것들은, 카시미론과 비단은 가벼우니까 운반하기 좋은데 가다가 뭐 개울을 지난다든가 비를 맞은다든가 하게 되면 양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품질이 또 썩어 버려요. 상해요. 보관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기능, 돈을 만들기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금속으로 만들었겠죠. 금속으로. 우리도 상평통보 하게 되면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네모했죠. 동그란 건 우주를 말하는 거고 하늘을 말하는 거고, 네모는 이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모를 만든 이유는 그 운반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 개의 동전을 넣고 실을 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니까 10개, 20개씩 서로 묶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반하기 편하고 교환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우리가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약 100여 년 전에는 이제 지폐가 나왔죠. 지폐, 현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가 어느 시점 가보더니 또 이제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신용카드가 나온 거죠. 요즘에는 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까지 나오고 있어요. 돈이 많이 또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요새는 또 돈이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북유럽 가보게 되면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전부 다 찍찍이, 찍찍찍 해가지고 교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은행을 털어도 돈이 없대요. 여러분들에게 마트를 털어도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찍찍이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요새 북유럽 쪽 가다 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그 바이올린도 키고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동전이 있으면 모자 있다가 동전을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동전이 없으니까 뭔가 주고 가야 되는데, 음악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주고 가야 되는데 줄 던져줄 동전이 없고 지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찍찍이로 한대요. 찍찍이. 돈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융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경제활동으로 돈의 융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금융이란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금을 하러 가죠. 예금. 여러분들은 예금을 해요.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뭐가 있죠? 금융이 있어요. 금융기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 금융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뭐 이모부 이분들은 가끔 은행 가서 대출을 해가요. 대출을 왜 하죠? 집 살 때 대출하죠. 사업할 때 대출해야죠. 여러 가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요. 여러분은 예금하러 가고 어른분들은 대출을 해가요. 그럼 금융기관이 없으면
이 사람과 여러분이 같이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점이 좀 있죠. 여러분들은 예금하는 돈이 이번 달 알바비 30만 원 예금하러 가요. 3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예금하면 한 달을 못 가요. 금방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이고 단기간 예금을 해요. 근데 대출에 가신 분들은 최소한 1억, 2억, 차 살 때 3천만 원 이렇게 대출해 갑니다. 그리고 기간은 장기간이에요. 최소한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대출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금을 하는 여러분과 대출해 가는 어른들과 서로 만나봤자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세파트하고 치어와가 만나봤자 잘 힘들겠죠? 그런 거죠. 소액과 거액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금융기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들 소액 다 가져와요. 그래서 다 예금을 시켜줘요. 이자도 주고요. 소액들이 모이다 보니 금융기관에는 돈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대출을 빵빵 해가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금융기관이 하는 거죠. 여기서 대출에 갔으니까 이자를 갚겠죠? 이자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이 운영이 되면서 일부는 또 이렇게 이자도 갚아주고 그래요. 금융시장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시장 다 설명을 제가 앞서 했었어요. 금융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예금해 놓고 싶어요. 집에 있으니 분실의 위험도 있고 동생이 자꾸 노리고 있고 뭐 오빠나 형이 노리고 있잖아요. 은행 갔다 예금해 놓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싶은데 길거리 다니면서 내 돈 빌려갈 사람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저없이 금융기관에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면 또 이상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그냥 금융기관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돈의 기능이란 기업체는 정부로부터 자금이 들어가나요? 지원도 해주죠. 물론 기업도 정부에 돈을 줘요. 세금을 내겠죠. 법인세 내겠죠. 기업은 가게에 또 돈을 줘요. 이게 뭐죠? 임금, 급여를 주게 되죠. 가게는 기업에 뭘 주죠? 투자를 해요. 주식을 사요. 기업의 채권을 사요. 또 가게는 정부에 뭘 주죠? 세금을 내요. 정부는 가게에 뭘 주죠? 세금을 받으니까 치안도 담당해 주죠. 길도 닦아 주죠. 통신도 해 주죠. 전기도 놔 주죠. 수도도 물도 제공해 주고 갖가지 뭐 코로나가 발생하면 코로나 백신도 놔 주죠.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의 흐름입니다. 금융기관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은행에 맡기면서 보관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했어요. 은행은 귀금속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금과 은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자를 받는 것이 보관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이익이 많아지자 금과 은을 예치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의 역사, 은행의 출발 이렇게 보여주죠. 제가 지금 동영상이라 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나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은행의 유래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금을 하러 여러분들 은행 가죠. 앞에서 공부했죠? 은행의 역할은 뭐죠? 첫 번째 예금이에요. 예금. 여러분들이
있는 돈 은행에다가 맡기러 가요. 맡기면 보관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내 돈 잘 맡아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관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 맡기면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아요. 웬 떡입니까? 또 은행에 사는 일이 뭐죠? 맡긴 돈을 대출도 해줘요.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크게 줄여가지고 예대 업무 이렇게 줄입니다. 은행의 역할 크게 두 개 뭐죠? 예금과 대출, 예대 업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예금이 먼저니 대출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금융기관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이 있고 증권회사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어요. 은행이랑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모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요, 투자자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도록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 역할은 앞서 예금과 대출이라고 그랬죠? 증권회사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중개매매, 브로커죠. 증권을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중간에서 브로커, 중개매매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인수 업무예요. 각 기업이 증권, 즉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발행을 해줘요. 그게 바로 인수 업무라고 그래요. 근데 증권회사는 또 하나 또 있어요. 증권회사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네 자본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있어요. 그걸 자기 매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용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 그것 또한 자기 매매예요. 내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판다. 그래서 자기 매매. 그래서 증권회사 크게 업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개 업무, 브로커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매매가 있고요. 기업의 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주는 업무, 인수 업무도 있어요. 보험회사 설명했었죠? 보험회사는 크게 업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종류는 그 생명보험사가 있어요. 생보사가 있어요. 생병사.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생보사는 삼성생명, 국민생명 등등. 네, 이런 게 이제 생보사, 교보생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화생명, 63빌딩 있죠? 이게 다 이제 생보사예요. 생명보험. 뭐 내가 다치면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다치면 이런 거. 이 손해보험사는 뭐냐면 삼성 화재보험, 메리츠 화재보험, LIG 화재보험, 메리츠 화재보험, 동부 화재보험, 자동차 관련 뭐 이런 거,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그리고 건물이나 집에 불이 났을 때, 선박과 선박끼리 충돌해서 뭐 선박에서 뭐 기름이 샌다든가 불이 났을 때, 뭐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손해보험사,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역할이에요. 은행이 있고요.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어요. 요건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는 1시간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어요.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있고요. 수출입은행이 있고요. 중소기업은행이 있고요. 농협협동조합도 있고요. 수산업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IBK를 말하는 겁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체국 예금은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뭐 공공기업이고 뭐 주식회사지만 이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은행, 네. 여러분들 우체국 가면 우체국 왜 가죠? 택배, 편지 붙이러 가죠. 근데 한쪽에는 또 펀드도 팔고 있고 보험도 하고 있고 뭐 예금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두 가지 업무를 해요. 그 우편 업무도 하고 있고 예금 업무, 은행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하고 있다. 근데 우체국의 은행은 국영기업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험회사, 손보사가 있고요, 생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증권 유관기관들도 쭉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 있고요, 금융보조기관들도 쫙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에요. 한국은행 역할, 돈을 발행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법화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통용되도록 만든 돈으로 사람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을 믿고 돈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원화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원화 다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으나 들은 얘기로는 북한은 자기네 나라 돈을 별로 신뢰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은 주로 달러나 중국의 위엔화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또 북한은 자기네 은행에 갖다 예금을 좀 안 한다고 그래요. 은행 갖다 맡기면 돈을 또 뛸 수도 있고 뭐 이자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하네요. 또 한국은행 역할 두 번째,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고요. 물가 안정을 통해서 법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물가로 해가지고 가치가 뚝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있는 돈들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쫙 걷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돼요. 네. 반대로 물가가 막 내려가고요. 원화 가치가 막 올라가요. 너무 비싸져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 시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다가 돈을 막 풀어야 되겠죠. 풀면 안정이 찾아주겠죠. 그 역할을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하나 일반은행에 돈을 대출해 주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환경 이자와 금리에 대해서, 이자와 금리가 같은 거 아니에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란 무엇인가? 돈을 일정 기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의 가격, 이자고요. 또 이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 또는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자는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대가로서 현재 소비를 미래로 연기한 것에 대한 보상, 즉 시간 가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의미고요. 빌려줄 때 원금과 일정 기간 후 돌려받는 금액가의 차이를 우리가 이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빌려줄 때 우리가 100만 원 빌려줬어요. 1년 후에 돌려받겠죠?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더 받죠? 5만 원이 곧 이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현재 소비를 미래로 연기한 것에 대한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알바비 모았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방학 때 100만 원 있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예금을 해버려요. 나 예금 해가지고 1년 후에 5년 후에 찾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예금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하고 싶은 그 욕망을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또는 5년 후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예금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소비를 향후 5년 후에 나 소비할 거야 라고 예금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뭐가? 이자가.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요. 놀고 싶고 뭐 여행 가고 싶고 잠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술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놀보고 싶은 것에 대한 억제죠. 그러면 먼 훗날 여러분들은 안 놀고 지금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할 나이에요. 이자율입니다.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요.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율은 원금 분지 이자, 그게 이자율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요. 이자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8%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자율입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쭉? 네. 물가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물가란 말이 뭐죠? 물건의 가격이에요. 줄여서 물가. 여러분 뭐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올라요. 저기 커피숍 갔더니 커피 한 잔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커피 한 잔에 3,000원이었는데 커피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오늘 갔더니 4,000원이야.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3,000원 주고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지금은 4,000원 주고 커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커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똑같은 거를 3,000원 주고 먹었는데 지금 4,000원 주고 먹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시중에서 발표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자율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그건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율은 거기에 물가 상승률을 빼야죠. 차감하는 게 실질적인 이자율입니다. 연금리가 10%인데 물가가 1년에 8% 올랐다면 실질 이자율은 10% 빼기 8%니까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자율과 수익률, 동일한 이자율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자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은 일정 시점에서 평가할 때 원금에서 차지하는 수익의 비율을 우리는 수익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익률, 뭐 계산하는 거는 이자율이나 수익률이나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낼 때는 언제입니까?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배울 때. 내가 창업을 차렸어요. 떡볶이집을 차려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원금 1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1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수익률은 1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10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죠. 이자율과 수익률 어디에 맞겠느냐? 이자율은 은행에다 맡겼을 경우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금리 변동에 대해서 하기 앞서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내 돈 빌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돈 빌려가. 네. 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그 말이죠.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네,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 예전에 아름이, 공대생 아름이 한 과에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99명, 여학생 아름이가 1명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이의 인기도는 올라가겠죠? MT를 가는데 아름이가 MT 참가하지 않으면 남학생 참가율이 확 줄어들고, 아름이가 MT 참가하게 되면 남학생들의 참가율이 확 올라가고 분위기가 확 좋아지겠죠? 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 수요가 자금 공급보다 적으면 금리는 내려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서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는 상승하고, 수요하고 공급의 곡선 보시면 되겠죠?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자금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금리가 막 올라요. 3%, 5%, 10%, 20%, 30%막 올라가게 되면 내 돈 빌려가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20%, 30% 빌려가지고 망하겠죠. 사업해서 그만큼 이자를 뽑지 못하겠죠. 수요는 감소하겠죠. 금리가 내리면 자금의 수요량은 늘어나겠지만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환율이란 자국 돈과 한국의 원화하고 외국 돈, 일반적으로 달러죠. 한국 돈과 외국 돈,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돈과 한국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뉴스 보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동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는 거예요. 1000원에서 1500원 됐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했다. 달러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달러가 있어요. 미국 돈 1달러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국 돈 1000원 가져가면 1달러고 교환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500원을 가져가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비싸진 거죠. 1000원 주면 교환했는데 지금은 1500원 주고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는 올라간 거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근데 1000원이 1500원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원화 가치 하락 또는 원가의 평가 절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동하게 되면 환율은 하락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는 달러 가격이 내린 거로 보는 것입니다. 1000원 주고 교환했는데 지금은 800원으로 교환하니까 달러 가치가 그만큼 내린 것이죠. 이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 원화 가치의 평가 절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환율 결정,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외국 돈의 수요가 많으면 환율은 상승하고 외국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 하락하고 만약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고 하면 수출이 막 증가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요.
수출을 만나게 되면 물건을 많이 파는 거죠. 물건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 뭐가 들어오죠? 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가 막 들어와요. 달러가 막 들어와요. 달러가 막 들어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발에 채이죠. 발에 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출은 물건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물건 갖다 파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달러가 한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달러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 돈을 팔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외국 돈을 사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금리, 이자, 환율 문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매우 필요한 이야기예요. 창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제과점 하고 싶어 하죠. 제과점, 빵집이라고 그럴게요. 빵집 하려고 그래요. 또는 나는 바리스타 커피숍을 하고 싶어 해요. 빵은요, 재료가 다 수입품이에요. 빵, 밀가루 다 수입해와요. 빵 만들 때 설탕 다 수입해야 돼요. 빵 만들 때 또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 가지 뭐 크림 등등등, 뭐 초콜릿 다 수입해 와요. 그러니까 환율 동향을 알아야 되겠죠. 커피숍 하려고 그래요. 커피 뭐 99.9% 수입해 와요. 또 설탕 수입해 와요. 뭐 프림 다 수입해 와요. 다 수입해 와요.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해요. 그래서 환율을 알아야 돼요. 금리도 알아야 되고 이자율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익률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를 하더라도 창업을 하려면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환율 동향을 잘 알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외화의 수요 요인. 외화. 달러가 언제 필요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외화가 언제 필요해요? 수입할 때 필요해요. 외국 여행 갈 때 필요해요. 외국에 유학 간 자녀에게 돈을 송금할 때 필요해요. 외국에 투자할 때 또는 외국에서 빌렸던 외화를 갚아야 될 때 우리가 외화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공급 요인? 달러가 언제 막 들어오나요? 달러가 언제 들어올까요? 우리가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와요.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달러를 풀고 가겠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달러로 투자하겠죠? 외화를 빌리면 달러로 우리한테 빌려주겠죠. 만약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찌 변하나요? 수출업자는 유리해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당 5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출업자예요. 물건 하나 팔면 1000원이에요. 1달러. 물건 하나가 팔면 1달러예요. 그렇죠? 내가 외국에 물건 하나 팔게 되면 1달러예요. 가격이 1달러니까 1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1달러 한국에서 바꾸니까 1000원인데 지금은 1달러가 들어와서 한국 돈 바꾸니까 1,500원이 되는 거예요. 물건은 똑같은데 1달러짜리인데 이때는 1000원이었지만 지금 물건 하나 팔면 지금은 1,5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출업자들은 앉아서 500원을 그냥 환차익 발생하는 거죠. 수입업자는 반대로 불리하죠. 하나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는데 수입업자는 하나 물건이 1달러예요. 그때는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은 하나 사올래니 지금은 1,500원 주고 사와야 돼요. 앉아서 500원 환차손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입품의 원화가치 표시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이 되게 되면 수입 부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고, 외국 돈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외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달러가 1,000원에서 800원이 되게 되면 수입 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물가 하락에 압력을 받게 되겠죠. 외국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적어지고 외국 여행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한번 쭉 여러분들이 지금 복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공부했어요. 금리 했어요. 돈의 가치, 금융기관 역할 공부했어요. 환율 동향, 환율 상승, 환율 하락 때 수출기업이 유리하고 수입기업 불리하고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